자, 홍콩 문제와 그리고 무역 협상 문제를 두고 미중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계속 사상 최고가를 좀 근접한 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많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올 연말 내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년 초 전망까지도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김두원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홍콩 인권법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당장 그 15일에 15%의 대중국 관세 부과를 좀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홍콩 인권법을 서명을 했는데, 이거 만약에 그 이전에 뭔가 서명을 하거나 뭐 해결되지 않는 이상 15일부터는 관세 인상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된 상태입니다. 네. 예상과 달리 미국의 양원에서 홍콩법이 산정이 됐고, 또한 그 과정을 보면 만장일치였기 네. 때문에 그 끝에서 한 명이 좀 이탈하기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걸 거부하기는 상당히 힘들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승인을 했습니다. 네. 중국은 즉각적으로 보복하겠다라고 얘기는 있는데 실질적인 액션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짧다라는 이유에서 12월 15일 날 관세는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에 네네. 대한 우려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단하기 참 힘든 국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합의 가능성이 11월 달보다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 것 네네.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겠죠. 12월 15일 관세 부과 여부인데 저희는 일단 유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다음 텀에 대해서 합의 가능성이 네네. 상당 부분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시기적으로는 그 전보다는 스텝이 꼬인 부분이 있지만 관세의 합의 가능성 자체를 조금 1월 달로 미뤄지면서 그 안에 불확실한 이런 요인들은 상당 부분 서로 합의하는 가닥으로 잡지 않을까. 다소 조금 혼재된 듯한 뉴스들이 아마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단계 무역 협상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5일에 예정된 관세는 어느 정도 유의할 가능성을 좀 보고 계시는 거네요.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다음 턴은 없게 되니까요. 네네. 이번에는 12월 15일 날 관세 물론 부과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전제를 유예 가능성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단계적인 철회 가능성에 네네. 좀 더 큰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테일은 물론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 분위기나 아니면 분위기의 전망 정도는 그래도 계속 풀려가는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철회라는 얘기가 네네. 나왔다는 것이 이전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중국이 즉각적으로 왜 이렇게 보복을 안 하느냐,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2월 달 경제공작 회의를 앞두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최근에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네. 실제 중국의 실물 지표에 대한 둔화 사이클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관세는 물론 미국도 충격이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 사이클에서 좀 더 하강 압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실질적인 액션을 보복하기에는 상당 부분 어렵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중은 그렇고요. 홍콩 쪽은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홍콩은 이 역시도 네네. 예단하기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홍콩의 자금 이탈 부분이 네네. 과연 어디까지 나타날 수 있을까의 부분인데요. 중국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중국으로 들어가는 FDI, 네. 즉 외국인 직접 투자죠. 그 부분이 홍콩을 경유해서 들어가는 게 전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홍콩발 이슈가 좀 더 불거지고 장기화된다면 네네. 이건 본토인 중국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홍콩 이슈를 미중을 차치하더라도 집중할 수 있는 이유인데 네네. 최근에 보면 일단 서명법이 발효가 조만간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면 기본적으로 중국 더 나아가서 홍콩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겠느냐에 보면 저희는 장기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화될 가능성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과연 이 자금 이탈 압박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부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가장 큰 변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변수는 계속해서 좀 봐야만 알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뭐 제가 나올 때마다 좀 시원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미중이라든지 홍콩은 동체 또한 우리가 전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게 실제 어느 정도 컨빅션이 있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그러니까요. 얘기이기 때문에 양 방향성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전략을 필 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장기화를 보시는 거는 지금 당장 이게 어떤 크나큰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렇게 좀 들어도 될까요? 그 측면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미중도 그렇고 네네. 홍콩도 그렇고 물론 홍콩은 저희의 예상보다는 조금 빗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네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단계적인 철회, 즉 관세 철회의 부분적인 합의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고 가시화될수록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듯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수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MSCI 지수 변경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셀코리아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언제쯤 잦아들게 될 것인가 궁금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이게 잦아들게 되면서 우리도 연말 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 국내 증시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이 꽤 많이 빠져나가고 네. 있습니다. 뭐 오늘도 외국인 이탈이 좀 있는데요. 뭐 미중하고도 결부될 수 있고 중국의 경기 전망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최근에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눈높이를 조금 낮췄습니다. 올해 2.0, 내년에 2.3. 기존에 봤던 것보다는 각각 한 0.2%포인트씩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기존에 올해처럼 힘들어진 부분이 이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네네. 또한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대한 기대라든지 아니면 재정에 대한 기대가 일부 나타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실제 이 유인, 그러니까 매도세가 급작스럽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지난해하고는 분명 다르다라는 네네.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조금 높아져 있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쉽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MSCI 리밸런싱에 대한 모멘텀도 일단락됐고요. 더 네네. 나아가서 중국에 대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안감이 이전의 기준치를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연말로 갈수록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기대를 해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줬으면 이제 그 코스피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은 약간 그 개별적인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개인 특히 자산가 분들의 이슈가 또 연말마다 등장을 하잖아요. 자산가 분들이 이제 그 양도세를 좀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좀 정리하는 모양새가 또 펼쳐지게 된다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더라도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양도소득세 이슈가. 일단 충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간으로 봤을 때 올해가 국내 순매수가 한 7.3조 원 정도, 네네. 7조 원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들어왔던 규모가 많기 때문에 대주주요법도 기본에 15억에서 10억으로 낮춰졌다는 그렇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될 사항이 좀 더 많아졌다는 측면이고요. 그렇다면 주부명부 폐쇄일까지 26일이죠. 12월 26일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는 개인들의 매도 강도가 조금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양도소득세 개편에 따라서 네. 좀 주시해야 될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주주 요건 변화가 표로 나와 있는데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가 네네. 있을까요? 네, 대주주 요건은 뭐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의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현재 보유 지분이 1%에서 10억이었으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됐었는데 네. 이게 내년부터는 바뀝니다. 지분율은 변하지 않고요. 네. 15억 상당에서 10억 상단으로 코스닥은 2%에서 역시 지분율은 변하지 않지만 15억에서 10억으로 그러다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순매수로 많이 개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꽤 많아졌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연말에는 국내 개인들의 매도 이탈 가능성도 저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참 기분이 묘하네요. 대주주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도 대주주 요건에 또 닥치게 되면 이제 세금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규제 조건이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자산가 분들의 이런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일단 어느 정도의 충격은 좀 있을 것 같다고 보시는 거네요. 자, 국내 수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말 사이에 참 우리나라 수출이 좀 개선이 돼야 우리나라 증시도 좀 힘을 낼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게 바로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반등이 돼야 되잖아요. 언제쯤 가능할 걸로 보이세요? 내년에는 분명 됩니다. 수출이요? 네, 기저가 있습니다. 기저랑 그럼 어느 쪽에서? 대부분 또 반도체 쪽일까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건데 이제 네.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한 2분기 말쯤에는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본다면 좀 더 상승폭은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네. 다만 주말 사이에 발표된 국내 수출입 동향을 보면 아직도 반도체 단가 부분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하락폭이 좀 더 컸었는데요. 12월 더 나아가서 11월 달 해가 넘어갈수록 이러한 마이너스 폭은 큰 폭으로 경감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기저 효과라는 것을 저희가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연간으로 봤을 때 내년 한국의 통관 수출 자체가 5% 이상의 플러스 상승을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점차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보다의 눈높이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2분기 말쯤에는 분명히 더 좋아질 것이다, 반등할 것이다. 연간으로 보면 네. 계속해서 플러스이고요. 네네. 다만 지금부터 상승, 즉 마이너스 폭이 좀 더 경감되는 수준이 1분기 때 있다가 네네. 2분기부터는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가 따라 붙어야 되겠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상승폭, 즉 플러스 증가 효과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국면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수출이 개선이 돼야 국내 증시가 좋아질 것이고 수출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또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이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또 우리나라 증시가 또 좋아질 거니까요. 한번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그 내년 기업 실적 전망치를 뭐 두 자릿수 증가로 전망하는 곳들도 꽤 있는데 여기서 수출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 것 보니까 꽤 신빙성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업황 사이클입니다. 네. 결국에는 내년도 한국 투자죠. 전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언제 턴어라운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달려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저희의 전제는 내년 2분기 말쯤에는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네. 이전보다는 그 턴어라운드 시점이 점점 뒤로 미뤄지는 듯한 모습은 있습니다. 미중도 그랬었고요. 네네. 전반적으로 수요에 대한 드리블이 이전보다 높지 않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전보다 즉 올해보다는 내년이 네. 반도체 업황 더 나아가서 한국 수출의 전반적인 개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에 무게를 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한번 총 정리를 해주세요. 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정리해 주시면서 과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은 어느 쪽에 있는지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보는 내년도 시기에는 네. 상반기까지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그 우호적인 분위기가 많이 앞당겨진 듯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중이 최근에 나타났죠. 네. 기존에는 미중이 12월 15일 날 관세를 유예하면서 상당 부분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는 된다. 하지만 그 시점이 뒤로 미뤄질 수 있을 불안감도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12월 지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12월 15일 전과 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상승 모멘텀 자체는 유효하지만 오히려 12월 15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이후에는 오히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철저히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적 모멘텀으로 가야 되는데 연말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개인들의 매도세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따라서 기본적인 저희가 포트폴리오 제시해드리는 기본적인 스킴은 철강과 그다음에 엔터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김두원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